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되게 좀 의외였어요. 사실 아까 좀 듣고 나서 좀 충격이 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어리커피의 공동 대표이자 2024년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인 임정환 바리스타입니다. 에어리커피는 2024년 9월에 시작된 브랜드로 이제 막 1년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조금씩 걸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희소성과 향미 명확성을 바탕으로 커피를 선택하고 섬세하게 강호한 뒤 고객분들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촬영은 블라인드로 제공된 원두를 임정환 바리스타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잔의 에스프레소와 그리고 한 잔의 밀크 베버리지를 완성하는 과정을 담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맛을 평가하는 콘텐츠라고 하기보다는 정보가 없는 원두를 받았을 때 바리스타가 무엇을 읽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설계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두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정환 씨는 이제 뭐부터 이렇게 확인하셨나요? 원두를 처음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외관의 상태와 분쇄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피를 받아보니까 외관과 아로마가 사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농장의 내추럴 프로세스된 게이샤 같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질감이 두텁고 그리고 무엇보다 향미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그런 커피일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커피를 처음 받았을 때 커피의 외관을 좀 우선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품종과 가공 방식별로 커피의 외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이샤의 경우에는 길쭉하면서도 콩의 크기가 큰 편이고 에티오피아 커피의 경우에는 콩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받은 샘플 커피의 크기가 게이샤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고 또한 내추럴 프로세스된 커피에서 보여지는 외관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내추럴 프로세스된 게이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평가는 단순히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감상평이 아닙니다. 커피가 가진 구조적인 퀄리티, 즉 밀도, 가공의 완성도, 그리고 로스팅 데미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추출이라는 다음 단계의 변수를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두를 에스프레소로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운 가설은 무엇이었는지, 또 추출을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스프레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맛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의 로스팅 포인트는 어느 정도일까? 로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로스팅이 강하게 진행될수록 도톰한 질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출 비율을 줄이면서도 단맛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세팅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받은 샘플의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매장에서 추출하는 커피보다 조금 더 다크하게 로스팅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단맛과 향미의 밸런스가 각각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간과 장비들을 함께 고민했는데요. 실제로 기존 세팅대로 추출을 진행하니 쓴맛과 더불어 부드럽지 못한 질감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스켓 필터의 사이즈를 더욱 큰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분쇄 사이즈를 더 굵게 그라인딩하여 커피에서 나오는 쓴맛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도 너무 빠른 유속으로 인해 커피가 묽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디움 이상의 로스팅에서 쉽게 관찰되는 클럼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WDT2를 이용해 바스켓 내부의 입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추출한 에스프레소에서는 검붉은색 베리노트와 함께 초콜릿과 그리고 기분 좋은 와인의 플레이버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쓴맛이 나면 분쇄도만 무작정 붉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채널링 리스크가 커지고 투가 유속이 빨라져서 커피의 추출 성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묽은 느낌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정환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스켓 용량을 늘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스켓의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도직량을 높여 커피 퍽의 물리적인 저항감을 만들고 넓어진 입자 사이 틈에 양을 채워서 댐처럼 버티게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한 방식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뒤에서 나왔었던 그런 비터한 느낌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스켓을 바꾸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추출소 온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출소의 온도는 커피의 또 다른 저항을 만들고 쓴맛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도를 낮춰서
용해되는 속도를 지연시킨다면 보완이 또 가능하겠죠.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뉴테이션 탬핑입니다. 동일 분쇄도, 동일한 양이어도 패킹된 분쇄빈의 틈새를 촘촘하게 다져서 밀도를 높이는 방식이죠. 그러면 포토필터 내부의 저항을 유도해 안정적인 추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m overzealous when I'm thinking about the cash flow. I never had no handouts, just came natural. I've been tested so much, all these restless nights, all these different situations that I've been through. I seen pain trying to creep in through the window, but now I'm sliding through the hood in a Benzo. You gotta separate yourself just to. 자,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주셨는데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떤 커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좀 놀라웠어요. 굉장히 좀 가볍고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향적인 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일 같은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꽃계열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재밌게 해석했고 너무 좀 색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이 커피는 2024년도 커피입니다. 24년도 커피라고요? 지금 2026년이죠. 2년 전 거고요. 그리고 보관은 그냥 막 보관했어요. 근데 이 커피 되게 유명한 커피예요. 코스타리카 하시엔다 코페이 하시엔다 코페였구나. 이타다키였어요, 얘가. 그리고 프로세싱은 무산소 내추럴입니다. 정한 씨가 이렇게 이 게이샤가 갖고 있는 그 꽃향 계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산소 내추럴이라고 해도 이 과일 느낌이 많이 나는 게이샤라고 해도 그 게이샤종의 특유의 그 캐릭터들이 분명 살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어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저도 근데 편견 없이 보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확실히. 정보 없이 먹어봐야 돼. 재밌었어. 나는 알고 마시니까. 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와 밀크 베버리지는 같은 방향으로 혹시 가져가셨나요? 에스프레소랑 밀크 베버리지를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에스프레소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베버리지를 모두 커버하는 옴니 에스프레소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맛있는 에스프레소는 어떤 음료로 활용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세팅을 잡고 싶었는데요. 이 커피는 농도를 조금 더 높여주면 밀크 베버리지에서도 조금 더 달콤한 초콜릿의 플레이버를 더 명확하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붉은색 그 베리의 뉘앙스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분쇄도를 살짝 가늘게 바꿔주면서도 커피의 인텐시티를 높여주고 추출 비율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게 조정해서 커피의 농도를 높여주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유의 커피가 너무 밀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 밀크 베버리지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유는 다양한 우유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코코넛 밀크부터 혹은 다른 오트밀크 같은 대체유 같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와 가장 어울렸던 우유는 단연 지방과 단맛이 풍부한 우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한 우유는 파스테르사의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인데요. 이 우유는 효소를 사용하여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한 우유로 일반적인 우유보다 더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도 이 컴페티션 시리즈에 이 해당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커피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회전식 감압 증류기를 이용해서 우유가 가지고 있는 수분만 정확하게 40%를 제거해 줬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극대화시켜서 커피와의 그 궁합을 최대한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두터운 바디와 단맛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유의 거품을 어느 정도 두껍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신 이 두껍게 형성하는 과정 자체를 우유의 스팀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좁고 높은 잔을 이용함으로써 실키한 우유 폼임에도 불구하고 첫입에 조금 더 두터운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 conquered the world, now they yelling welcome home.
I didn't know where I belong, but welcome home. I did it my way. 자, 이렇게 밀크 베버리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와, 색감 정말 예쁩니다. 이 띠 가운데에 궁딩이 그리고 이 갈색 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컬러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폼도 되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유가 진짜 맛있거든. 우유가 진짜 맛있어. 수분을 40%를 날렸다고요? 네, 40% 날렸어요. 집에서 이제 증류기를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장에서 계속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라떼에 설탕 하나씩만 꼭 넣어서 드셔보시라고. 와, 커피가 밀리지 않네요. 일단 제가 이 밀크 베버리지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 디테일에서 좀 놀랬거든요. 이 첫 번째는 이 추출 비율을 낮춰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핵심 플레이버를 선명하게 만들어서 유지방을 뚫고 나오게 만드는 추출 설계. 아주 좋은 이 레시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유의 선택입니다. 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 카페를 뭐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 커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유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유, 이 바리스타 밀크래,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아. 커피에는 바리스타 밀크를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커피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커피의 성향을 소비자들에게 어떤 맛들을 전달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우유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고서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맞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우유를 사용을 하셔야. 말이 맛있어. 일단 맛있어서 지금 혀가 꼬이고 있어. 아니, 맛있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서는 꽃향 계열과 그리고 굉장히 실키한 느낌으로 세팅을 잡았다고 하면 이 밀크 베버리지에서는 이 농축돼 있는 그 과실의 그런 산도가 엄청나요. 그런 것도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우유도 이 수분을 날리고 나니까 단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단맛이 없고 일반 우유였다고 하면 이 산도가 굉장히 찔렀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우유를 선택하셨다는 건 정말 너무 좋네요. 그리고 감사하네요. 지금 맛있는 라떼를 마셔서 너무 좋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잔의 선택, 이 포인트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 잔의 직경과 높이는 음료가 입안에 밀려 들어오는 순간 그 유속과 그 접촉 면적을 완전 바꾸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넓고 낮은 잔은 이제 밸런스 있게 좀 느껴지고요. 좁고 깊은 잔은 향과 산미가 응축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강한 산미를 느끼는 것을 정한 씨가 이 두터운 폼을 만드셨잖아요. 만든 게 아니지, 잔에서 올라오게 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폼도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엄청 얇게 치시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이거가 킥인 것 같아. 맞죠? 자칫하면 정말 이 산미를 진짜 내 혀를 막 때릴 것 같은데 이 부드러운 폼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이런 자극적일 것 같은 거를 이 폼이 나의 혀를 안아주는, 정말 내가 정말 12시간씩 일하고 와서 지금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침대에서 그 포근함이 나를 감싸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맛있으셨다니까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블라인드 상태에서 커피를 해석하는 과정, 본인에게는 어떤 재미가 있었나요? 사실 아무래도 가장 이번에 크게 느꼈었던 거는 제가 평소에 저도 모르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커피들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농장과 품종 그리고 다양한 가공 방식들 때문에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편견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제가 왜 하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매 시즌 좋은 커피를 찾기 위해 참 많은 금액들을 투자하게 되죠.
수백, 수천, 때로는 이제 수억 원. 제가 수억 원을 사거든요. 근데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 근데 왜 내가 실패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명 농장 그리고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호감형으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이거는 내가 오늘 기분이 조금 별로라서 그런 걸 거야. 이건 정말 좋은 커피일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촬영은 단순히 바리스타의 감각을 시험하거나 정답을 맞추기 위한 뭐 그런 컨텐츠가 아닙니다. 화려한 이름표를 다 떼어내고 편견 없이 이 커피를 마주했을 때 바리스타는 과연 무엇을 읽어내는지, 그리고 내가 이 커피를 어떤 방향성으로 풀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모습을 영상을 담아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뵙게 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 자체가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커피와 서비스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달라는 거는 결제를 해달라는 거죠? 네. 아까 이렇게 마셨을 때 막 저희는 이제 맛만 얘기하거나 막 게이샤다 아니다 막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아예 이거는 24년이라는 거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너무 놀랐고 24년인데 맛이 보존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2년 된 것 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장 상태도 어쨌든 이 보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향미를 할 수 있는 것? 추출력? 스킬이다. 역시 임종환 스킬이다.